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재수, 반수는 아무나 하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재수를 결정한다, 반수를 결정한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나 이 재수, 반수, 의사결정 뒤에는 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숨어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길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 대한민국 국회죠.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란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의 현주소 2025년 대한민국 불평등 종합 보고서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꽤 방대한 양이더라고요. 그 안에는 자산 문제, 건강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사회 이슈의 불평등이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의 관심사인 교육 파트를 읽다가 이거는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고등학생의 성적 구간별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의 변화 요런 이제 그래프 표가 있길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의 성적을 상위 10% 이내, 11에서 30%, 30에서 60%, 그다음에 마지막은 80일에서 100%.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지금 새로 바뀐 5등급제 내신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근데 1등급 비율은 똑같네요. 상위 10%니까. 자, 그러면 이 표는 뭐냐면요. 공부를 잘하는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들은 2018년에 월 38만 4천 원의 그런 사교육비를 썼다는 거죠. 그런 학생들이 2024년이 되니까 66만 5천 원을 쓰고 있더라. 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등급 학생들 제일 낮은 80일에서 100% 여기는 이제 20%를 구간을 나눴는데 실제 우리 5등급제에서는 10%지만 여기서는 하위 20%입니다. 2018년에는 21만 1천 원에 사교육비를 썼었는데 2024년에는 37만 원으로 올라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제 차이를 보기 위해서 1에서 2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의 월 사교육비에서 그다음에 공부가 약한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뺐더니 2018년에는 17만 3천 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2024년에는 29만 5천 원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상위권 아이들이 사교육비에 쓰는 돈하고 하위권 아이들이 사교육비에 쓰는 돈 전반적으로는 다 같이 늘어나지만 차이는 벌어져 있더라. 이런 얘기가 첫 번째 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좀 보셔야 되는 게 저건 이제 단순히 돈만 이렇게 따진 거지 않습니까? 집안이 어떻고 배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연구 중에 교육 쪽의 연구 중에는 ESCS라는 게 있거든요. 학생 개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그러니까 가구의 경제적 지원, 부모님의 학력과 직업, 도서와 학습 자원 등 문화적 자본 요것들을 종합해서 산출하는 지표를 ESCS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운 지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인 피사의 결과랑 이 연구된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학생들의 수학 성적에서 부모님의 영향력이 설명하는 그런 설명량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2003년에는 11% 정도였다는 거죠. 아이의 수학 성적에서 부모님의 영향이 차지하는 비중이. 근데 2022년에는 12.6%로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옆 밑에 미국을 보시면 23.8% 2003년에 그러니까 미국이 부모님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인 거죠. 공부할 때. 그래서 미국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공교육이 더 정상화되고 있다라든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미국은 부모님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여전히 한국보다는 높은 거죠. 그러나 한국은 미국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과거보다는 좀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옆에 칸은 뭐냐면 그러면 부모님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게 ESCS라는 그런 지표가 되는데 이게 한 단위 증가할 때
부모님의 영향력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수학 성적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 수학 성취도를 봤더니 2003년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한 단위 바뀔 때마다 32점 정도 점수 변화가 나타났었는데 2022년에는 45점 정도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학이 대학 입시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님들의 사회적 지위, 부모님들의 경제력, 또 우리 아이가 처한 가정의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이 증가폭이 훨씬 과거보다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2003년에는 미국이 역시 훨씬 부모님의 영향력이 컸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2022년 기준에는 오히려 미국보다 수학 과목에 한해서는 우리가 부모님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아주 높지 않은 그런 이제 수준의 교육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수학에서는 확실히 부모님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지금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시를 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입시에서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내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말할 것도 없죠. 대학들이 가중치 매길 때 수학에 가중치를 많이 매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논술이라는 시험도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학 경시대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크게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고서에는 비교를 위해서 싱가포르 예를 좀 들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한번 보시게 되면 부모님의 영향력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17%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수학 성적에서 이 ESCS의 설명 양이 그리고 이게 한 단위 증가할 때 수학 점수는 무려 51점이나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싱가포르란 나라는 되게 부국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부모님들의 그런 신분이 자녀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는 부모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형태가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무조건 좋은 사회는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OECD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긴 한데 점점 그게 부모님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 수학 성취도 설명량 특히 수학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셔야 되는 또 표를 보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좀 어렵습니다. 상향 이동성 지수라는 그런 지표와 유리 바닥 지수라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의를 한번 보시면 상향 이동성 지수는 성적 상위 25%에 드는 학생들 중에 성적 상위 25% 들면서 부모님들이 좀 어려운 하위 25%에 드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상향 이동성 지수는 공부를 잘하면서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이제 보는 거고요. 이게 높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집안이 어려워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이동 상향으로 올라가는 아이들이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정의한 대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극복하고 높은 학업 성취도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가 상향 이동성 지수가 되는 거고요. 유리바닥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유리바닥 지수는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집안도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걸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부모의 배경이 우수하여 학생의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을 방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단히 높게 나오게 되면 역시 집안이 좋으니까 성적도 떨어질 일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상향 이동성 지수, 집안이 어려운데 얼마나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낼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유리바닥 지수, 부모님이 잘 사니까 성적 떨어지는 것을 얼마나 막아줄 수 있는가, 요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이동성 지수, 집안이 어려운데 공부를 잘하는 그런 비율을 보시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2006년에는 13.4%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13.4%. 2022년에는 10.5%.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슬프게도
우리 집안이 안 좋은 학생들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학 과목만을 또 본다면 이게 앞에는 전체 과목이고 수학 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따로 보는데 수학 과목만 본다면 2006년에는 상향 이동성 지수가 12%였는데 2022년에는 9.7%로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으로 봤을 때는 점점 해가 갈수록 이렇게 집안이 어려운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비율들이 낮아지고 있다. 그게 이제 이 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2006년은 훨씬 더 낮았잖아요. 앞에 지표에서 보시면 우리나라보다 부모님 영향력이 큰 거라고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2006년에는 낮은 상태였는데 그런데 점점 미국은 좀 교육이 뭔가 개선이 되는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기준으로는 양호한 편이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집안 안 좋으면서 공부 잘하는 애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수학 과목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도 낮아졌다. 이게 좀 걱정되는 지점이다라고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바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공부 잘하는데 부자이면서 집안이 좋으면서 공부 잘하는 그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 과목을 보시면 역시 2006년보다는 2022년이 점점 조금씩 살짝이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는 집안이 괜찮은 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학도 살짝 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그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배경이 우수하여 학생의 성적이 하락할 가능성을 방어하는 정도를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양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런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유리바닥 지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그 보여드렸던 상향 이동성 지수는 낮아지고 있고 가난한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유리바닥 지수는 높아지고 있다. 공부 잘하면서 집안이 좋은 아이들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이제 핵심 제목과 연관된 그런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요. 2010년과 2020년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을 어떤 선택을 했느냐, 요걸 이제 비교한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과 2020년. 그런데 이 연구에는 대학 그 진학에 대한 그룹을 10단계로 나눴습니다. G1부터 그룹 1부터 그룹 10까지 이렇게 10단계로 나눴거든요. 그룹 1이 뭐냐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을 간 학생들 상위 8개 대학과 의치한 메디컬을 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위 8개 대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학인지는 보고서에 안 나와 있는데 뭐 본인들 연구자들의 기준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분은 간 대학 선택한 그런 대학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표준화된 월 평균은 그 그룹을 간 고3 학생들의 엄마 아빠들의 소득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0년에는 최상위권 대학을 간 집의 월 평균 소득이 527만 원 정도. 그런데 2020년에는 873만 원으로 엄청 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화된 부모의 교육 수준이라는 것은 부모님의 학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 중, 고 이렇게 하면 12년을 다니고 대학 가면 16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에 최상위권 대학을 간 집안 부모의 교육 수준은 15.1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일부 전문대를 나오거나 안 갔거나 해서 15.1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2020년이 됐더니 16.1년. 그러니까 대졸은 다 모든 대학은 다 졸업했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도 꽤 어느 정도 있다 이 뜻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교육 수준도 최상위권 그룹 같은 경우에는 10년 사이에 굉장히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능 성적 그리고 내신 성적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룹 2는 상위권 4년제 대학 11개 대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딘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3는 지방거점 국립대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G4는 한국교원대
그리고 교대 뭐 이런 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20년이니까 이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교대나 이런 것은 아무튼 연구 당시는 그랬다 하는 겁니다. G5는 뭐냐면 수도권 중상위 대학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G6는 이제 기타 대학들 그러니까 뭐 지방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되겠고요. G7이 전문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G8, G9가 오늘의 이제 주인공들인 재수, 반수, 그다음에 G10은 대학을 진학하지 않은 그런 이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런 가구 평균 소득이 417만 1,000원 정도 됐고 2020년 평균이 596.3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잘 보시면요. 2010년에 가구당 평균이 417만 원이었으니까 그때는 1그룹을 가더라도 한 100만 원 차이 났잖아요. 110만 원 정도 차이. 그렇게 났었는데 지금 2020년에는 596만 원 정도 가 평균이었다면 1그룹 대학의 간 아이들은 873만 원의 가구당 소득이니까 110만 원 정도 차이에서 1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굉장히 분포상 예전에 10년 전에 2010년에 상위권 대학을 간 집안의 재산이 분포상 여기에 있다면 2020년엔 더 앞쪽으로 더 좀 분포상 좀 더 부잣집인 집들이 G1 그룹의 대학을 가더라.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재수 한번 보세요. 재수. 2010년에 재수를 할 때는 가구당 그런 소득이 471만 5천 원 정도 된 거죠. 그러니까 평균 소득보다도 한 60만 원 정도만 더 있는 집안들이 이렇게 재수를 결심했었다면 2020년이 됐을 때는 596.3만 원이 평균인데 재수를 하는 그런 집안은 725만 1,000원 정도의 가구당 소득을 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써 13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2배 이상 차이는 증가한. 그러니까 분포상 조금 더 잘 사는 집들이 재수를 한다. 그러니까 2010년만 하더라도 재수를 결심하는데 부모님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이 줬던 영향보다 2020년에 부모님들의 경제력이 주는 영향이 훨씬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논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게 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요즘 재수 반수하는 부모님들의 성향 이 패턴들을 보게 되면 최상위 그룹 G1, G2 그룹의 부모님들의 성향하고 비슷하다라고 나타납니다. 소득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수를 결심하는 학생들의 성적, 요 정도 성적대에서 재수를 많이 결심하나 이 정도 성적이라고 다 재수를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성적에 맞춰서 어디라도 가라 이런 집도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 정도 성적에 부모님의 그런 사회적 지위가 높게 된다면 재수를 결심해서 더 높게 성적을 만들어서 대학을 진학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과거보다 훨씬 더 심해졌다 이렇게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연구를 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다른 연구에서 보면 지역 교과나 뭐나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다시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찾아보면 부모님에 따라서 어느 그룹의 대학을 가는가는 그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보고서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조차도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재수하는 그런 요인은 재수를 결심하는 요인에는 부모님들의 어떤 환경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2020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게 되는 거지 2020년 이후에 재수 비용이 급증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 특히 이제 강남대성, 시대인재, 뭐 강남권을 중심으로 대치동을 중심으로 전에는 뭐 어떤 종로학원, 뭐 대성학원, 노량진에 이런 학원들이 이제 대세일 때랑은 달리 강남에 재수학원들이 집중되면서 메이저들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재수 비용은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수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연 그냥 5천, 6천 뭐 이게 쉽게 나가는 게 요즘에 재수 비용이기 때문에 요새 다시 조사를 한다면 훨씬 더 이 분포가 이 재수를
가능하게 하는 집안의 분포가 오른쪽으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에 의해서 점수가 안 돼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 결심 자체를 하기 전에 우리 집에 얼마나 돈이 있는가 이걸 고민하게 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 있다라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로진학의 시사점을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민감한 문제일 수가 있어서 제 의견을 배제를 하고 보고서에 결론을 내리는 그 지점을 두 문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 배경에 따른 대학 진학의 기회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 배경에 따라서. 그래서 가정 배경이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선택을 구조하는 양상이 공고해진 것 같다. 이렇게 보고서에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입시제도 자체만으로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상쇄하거나 계산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재미나게 용기 있게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꾸 뭐 킬러 문항을 바꾸네, 뭐 입시제도를 바꾸네, 이런 것들을 바꿀 때마다의 그 불안감은 오히려 이 재수를 결심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입시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꿔봤자 기본적인 어떤 이 불평등은 바뀌기는 어렵다라고 개석 보고서에서는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입시 이전 단계에서 공교육이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과정에 훨씬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사교육비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교육비가 29조로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여러분들 내년 2026년 공교육 예산이 100조를 돌파했거든요. 그럼 그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그 많은 돈을 쓸 때 우리 학생들이 진짜 학원 갈 필요가 없게 학원 가봤자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못 가르치더라. 이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정도의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과정이 있다면 사실은 이런 불평등이 많이 해소돼 있지 않을까. 자꾸 뭐 법으로 규제하네, 입시 제도를 바꾸네 이런 거를 신경 쓰는데 그 이전에 저게 선행돼야 된다라고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교육계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런 얘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진로진학 시사점은 그냥 온전하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가서 한번 보고서를 쭉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 너무 쉽게 재수를 결정합니다. 그냥 서연고 서성환이 뭐 중경외시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순서에서 한 칸 위에 올리겠다고 진짜 구닥다리 옛날 얘기들이죠, 그렇죠? 이게 저는 이제 사교육의 폐해 중에 하나가 대치동의 폐해 중에 하나가 이런 자꾸 이게 뭐 이 차이가 뭔가 대단히 큰 것처럼 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열심히 공부만 가르치면 되는 건데 자꾸 이 불안감을 순서를 매겨서 가중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수를 너무 쉽게 결정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모님들의 지금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들 잘 모르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 사회는 존재하고 있다. 그걸 학생들한테 알아서 부담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다면 어려운 결심을 했다라면 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이 되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나한테 지원해 줬는가를 알게 될 텐데 그때라도 늦게라도 부모님들한테 잘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지 뭐 특별히 이 시점에서 뭘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좀 공손하게 좀 대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소중하게 노동을 해서 버시는 돈들이니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 말은 좀 너무 꼰대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꼭 학생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자, 재수, 반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있지 않으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과거 10년 전보다 15년 전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돈 있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게 재수 반수다. 이 이야기를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